안녕하세요. 상속과 유언, 연명의료 1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살아온 날들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는데요. 웰다잉과 관련하여 3차에 걸쳐서 상속과 유언, 연명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유언으로 우리 민법 제5편인 상속법 안에 유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법을 안다는 것은 그것들의 단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효력과 권한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언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의 목적과 특징, 유언자의 유언 능력, 유언사항 9가지와 유언하는 방법 5가지, 마지막으로 유언의 집행을 보겠습니다. 유언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에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며 상대방의 승낙이나 거절이 필요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요. 생존에 하는 최종적 의사표시로 유언자 사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대리유언은 할 수 없으며 본인의 독립한 의사로 자유롭게 유언하고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변경과 철회로 여러 개의 유언이 있다면 가장 마지막에 작성한 유언이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고 유증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상속인인 가족뿐 아니라 제3자인 타인이나 법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은 법정 상속보다 우선하며 유언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언을 남겨 사후 재산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녀들의 상속 분쟁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언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을 남기려면 반드시 민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반드시 본법의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이렇게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는 것은요, 유언자의 뜻을 명확히 해서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유언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유언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유언은 의사 능력이 있는 만 17세에 달한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의사 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합니다.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시점은 유언을 할 당시입니다. 만약 유언을 하고 그 후에 치매에 걸려서 의사능력을 상실했더라도 유언을 할 그 당시에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그 유언은 유효합니다. 다음은 의사능력이 없어서 유언이 무효가 된 사례입니다. 유언자 A씨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말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되는데 그때 A씨는 반혼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언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말없이 고개만 끄덕거렸습니다. 법원은 의사능력이 없을 때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 유언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의사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유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의 내용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유언사항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재산과 가족관계에 대한 9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것으로는 친생부인, 인지, 후견인 지정이 있습니다. 첫째, 친생부인이란 말 그대로 친자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홍길동은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부인하는 것이죠. 유언에 있어 친생부인의 내용이 있으면 유언 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지가 있습니다. 인지는 친생부인과 반대 개념으로 자신의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언으로 남기면 유언 집행자는 인지 절차를 밟습니다. 세 번째, 후견인 지정이 있습니다. 후견인 지정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남기고 떠나는 경우 친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재산의 처분과 상속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유언사항은
상속재산 분할 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방법을 지정하거나 그 방법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상속재산 분할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을 나누지 말라는 것으로 배우자의 낭비벽이 심하다거나 자녀들이 어려서 재산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최대 5년까지 분할 금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간이 끝나면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서 유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으로 유언 집행자를 통해 재단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시 그 유산은 재단법인의 소유가 됩니다. 일곱 번째로 유증이 있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주는 것으로 유증받는 수증자는 상속인인 가족뿐 아니라 제3자인 타인이나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자유롭게 지정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유언사항인 신탁은 타인에게 자신의 상속 재산권의 권리와 처분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사항으로 유언 집행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또는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법이 인정하는 유언사항 9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5가지 유언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유언장 작성 시 의사 표현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유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유언자의 뜻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에게 용인에 있는 땅을 팔아서 방배동에 있는 집을 사주라 라고 한 경우 방배동에 있는 주택을 살지 아파트를 사야 하는지 또 산다면 몇 평짜리를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증자와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언 작성 시 증인 결격자의 참여를 막아야 합니다. 후에 말씀드릴 유언 방식 5가지 중 4가지 방식에서 증인의 참여를 요구하는데요. 결격 사유가 있는 자가 증인일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증인 결격자로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 유언에 의해서 이익을 받게 될 자 또는 그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장을 작성한 후에는 비밀을 유지하고 위조나 변조, 분실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럼 유언하는 방법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각 방식마다 요구되는 규정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법적 효력을 잃기 때문에 필수 요건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언의 방식은 유언에 있어서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필증서, 녹음, 공증증서, 비밀증서, 그리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글을 쓸 줄 알면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수 요건 5가지를 빠뜨리지 않으면 됩니다.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유언장 전문과 작성 날짜,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을 하면 됩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불분명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 필수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유언장의 전문을 써야 합니다. 타자나 컴퓨터로 작성한 것 혹은 타인이 대필해 준 것은 무효가 됩니다. 자필이라면 외국어나 속기 문자로 쓴 것도 유효하며 일기나 편지, 메모 등 그 형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유언장을 수정할 때는 유언자가 직접 쓰고 그 부분에 반드시 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요건인 작성 날짜는 유언의 성립 시기를 명확히 하고 유언자가 유언할 당시 유언 능력이 있었는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날짜는 연, 월, 일 3가지 모두 써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2000년 10월 장남의 결혼식 날에와 같이 구체적으로
그 날을 특정할 수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요건인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니어도 괜찮지만 번지수까지 정확하게 쓰셔야 합니다. 아파트라면 동, 호수까지 다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자필증서 요건, 성명은 필적을 보고 유언한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씁니다. 호적상 이름이나 예명, 필명 모두 인정됩니다. 동명이인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다면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같이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자필증서 요건인 날인은 반드시 본인의 도장을 사용합니다. 사인은 날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감이나 막도장, 손도장 모두 가능합니다. 유언자 사망 후 자필증서 유언서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 절차를 밟습니다. 검인이란 판사가 유언장의 방식이나 모습들을 조사하고 유언장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보시겠습니다. 유언장을 읽으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을 자필로 썼습니다. 첫 번째 자필 요건 충족됐습니다. 유언의 내용을 보면 나 홍길동이 죽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1. 부동산 A는 장남 누구에게 상속한다 라고 장남에게 부동산을 유증하고 있고요. 이때 유증받은 장남은 수증자가 됩니다. 2. 은행에 예금된 2천만 원은 장녀에게 상속한다 라고 마찬가지로 장녀에게 유증했습니다. 3. 경기도 여주에 있는 땅 어디는 처에게 준다 라고 유증하는 목적물인 땅의 번지수까지 명확히 쓰고 있습니다. 4. 서울시 어디에 있는 K는 나의 차남임을 인지한다 라고 혼외자를 친자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5. 유언 집행자는 누구로 한다 라고 유언 집행자까지 지정했습니다. 6. 장례식은 간소하게 하며 시신은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하기를 바란다 라고 법정 유언사항은 아니지만 자신의 장례 방법까지 당부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2009년 1월 10일 작성 날짜 연 월일 하나도 빠짐이 없고요.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몇 번지로 번지수까지 정확한 주소를 기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자 홍길동 본인의 이름을 쓰고 날인까지 꼭 찍었습니다. 5가지 요건 하나도 빠짐이 없고 유언자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잘 작성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유언의 두 번째 방식으로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이 녹음 방식부터는 증인이 필요한 유언 방법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본인의 성명, 연, 월, 일, 날짜를 녹음하고 여기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의 유언이 틀림이 없고 정확하다는 것과 증인의 성명을 녹음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동영상으로 촬영한 유언도 이름, 날짜, 증인의 구술 이 3가지를 갖춘 경우에는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받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도 사후 가정법인의 검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유언의 3번째 방식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언자 본인이 유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증인에게 유언을 부탁하는 것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2명의 증인이 참여하고요.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고 낭독합니다.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법입니다. 공증증서 유언은 한글로 작성해야 되고요. 공증인 사무소 직원은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또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언자는 공증인 앞에서 반드시 말로 해야 합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손짓이나 몸짓,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린다거나 하는 상태로 작성된 공정증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사후 검인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집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4번째 방법으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이것은 유언의 내용은 비밀로 하고 유언을 했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해두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해 봉투에 넣고
풀칠하여 그 풀칠한 부분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것을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확인받습니다. 그리고 봉투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법입니다. 기재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법원 서기에 제출해서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후 검인 절차를 밟습니다. 이 비밀증서 유언은 반드시 자필일 필요는 없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해서 출력하거나 타인이 대필해도 됩니다. 그러나 대필한 경우에는 유언장의 그 아랫부분에 그 필기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비밀증서 유언의 장점이 있는데요. 비밀증서 유언에 흠결이 있는 경우 봉투 안에 들어있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되어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필증서 유언으로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 유언 방법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법으로 유언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증인 중 1명이 그것을 필기하고 낭독합니다. 유언자와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7일 안에 가정법인의 검인을 받으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일 다른 방법으로 유언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구수증서로 유언을 남겼을 때는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지금까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5가지 유언하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유언의 집행을 보겠습니다. 유언자의 지정으로 선임된 유언 집행자는 승낙 또는 사퇴의 의사를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승낙 시 상속인의 대리인 지위를 획득합니다. 지정된 유언 집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가 됩니다. 유언 집행자는 유언의 검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정증서와 구수증서는 이미 확실하게 입증된 것이므로 검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검인을 받습니다. 그 후에 유언 집행자는 상속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 증서를 개봉합니다. 유언에 친생부인의 내용이 있으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고 인지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신고합니다. 또 유증, 재단법인 설립 등 재산 처분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유언자의 뜻에 따라 유언 내용을 집행합니다. 유언 내용이 생전행위와 저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에는 장남에게 A 건물을 줘라 라고 써 있는데 살았을 때 이미 장녀에게 그 건물을 증여했다면 생전행위가 효력이 있고 유언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또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 증서나 유증 목적물을 파손한 경우에도 철회로 간주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법정 유언 사항은 아니지만 유언장에 써두면 좋은 사항입니다. 보험계약의 존재 및 보험금 수령자,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목록, 채무의 존재, 시신 및 장기 기증의 의사가 있는 경우 그 내용, 장례 절차, 시신의 처리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족 및 지인에게 남기고 싶은 말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언의 개념으로 출발해 유언 능력, 유언 사항 9가지, 유언하는 방법 5가지, 그리고 유언의 집행까지 보았습니다. 적법한 유언장은 그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했는데도 고인의 뜻이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법이 요구하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잘 작성하여 평생 일군 재산을 나누는 삶의 마무리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유언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